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돈다방 위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 달력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저는 한 2달 전쯤에 달력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달력을 준비한 다음에 뭐 내년도 FOMC 회의 일정, ECB 혹은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내년에 올림픽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미 판을 펼치고 있는 총선, 총선 일정도 체크를 해두고 이것저것 이제 일정도 체크하고요. 그리고 올해 설날은 며칠 쉬나, 올해 추석은 며칠 쉬나 이런 것도 쭉 보면서 사실 11월 달은 그렇게 뭐 연휴다운 연휴가 없죠. 물론 어느 순간부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광군절 이런 이야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과연 알리바바가 얼만큼을 팔았는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가 얼마나 괜찮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만 그 외에는 11월 달에 그렇게 우리나라 직접적인 연관된 그런 행사는 그렇게 없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게 뭐 빼빼로데이 말고 수능이 있는데 달력을 처음 받으면요. 예, 제가 이제 택배로 시켜가지고 달력을 처음 받으면, 11월 달 한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또 금방, 뭐, 수능일이 100일 남았어요. 라고 했다가, 당장 이제 코앞에,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수능 한파가 있다라고 하죠.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일 날은 주식시장이 1시간 늦게 열리고 1시간 늦게 닫힙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장중에 가장 많이 봤던 기사 내용이 수능일 주식시장이 1시간 동안 1시간씩 미뤄진다. 이 기사였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어차피 주식시장이 진행되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 피로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왜 3시에 폐장 시간을 그냥 납두지, 왜 30분을 연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3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면, 오늘 하루도 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내일 모레 11월 14일이 되면, 3시 반이 돼도, 앞으로 1시간 또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 피로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좀 덜한데요. 수능 본 학생들이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 시내로 뛰어나온다. 그래서 그날은 회식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죠. 예. 수능일 날, 이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그리고 그동안 그 수험생을 두신 그 부모님들, 그 가슴 조이면서 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이제 거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된 것 같은데, 남은 시간 컨디션 잘 관리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컨디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한 40대 중반 들어가니까, 잠 못 자면은 체력 떨어지고, 확실히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지금 지구촌이 그렇게 샤이하지가 않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샤이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 양극화가 꼭 어떤 부의, 돈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념적인 양극화가 너무나 극대화되고 예전에는 잘 살던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를,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도 못 사는 사람들을 좀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잘 사는 사람은 내 거 뺏길까 봐, 그리고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더 내 거를 챙기게 되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가고, 그런 양극화가 되게 극대화되고 있다. 즉, 지구촌이 샤이하지 않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신용평가에서 무디스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영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예, 뭐, 주 5일째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방송을 어찌 보면 쉬어야 되는 게 당연했던 거고요. 예, 그런데, 제가 약간 좀 욕심이 과해서 쉬지 않고 계속 방송을 했었고요. 주 5일 방송이 또 뭐가 문제냐면, 사실 오늘 같은 날도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자꾸 한 얘기 또 하게 되고, 한 얘기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진부해지고, 늘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뭐 주 5일 방송이라고 딱 규정하지 않고요. 특별하게 이슈가 뭐 부각되지 않은 날은 제가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오늘도 그래 전해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방송을 그냥 쉴까 하다가 아무런 공지를 또 하지 않고 쉬게 되면 또 많은 분들께서 놀라실까봐 일단 오늘 방송은 진행을 하고 앞으로도 예, 야 이거는 좀 뭔가 짚어야겠다. 이건 좀 되게 중요한 일정이다. 그런 이슈가 있는 날만 예,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는 이유는 아이고 제가 이제 띵야띵야 놀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놀 타이밍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유튜브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좀 할애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국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무디스가 어제 방송에서 이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영국뿐만은 아니에요. 자, 영국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2%, 즉 역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분기에도 영국의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2달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면 그거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다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다행스럽게 이날 발표된 영국의 3분기 GDP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0.3%를 기록했습니다. 다행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무디스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전일에는 야당들의 움직임이 좀 돋보였습니다. 자, 야당들이라 함은 유럽연합의 잔류를 원하는 야당들. 즉, 그 얘기는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야당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총선을 좀 이렇게 뒤집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제2국민 투표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야당들이 힘을 합쳤죠. 그래서 60개 지역에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들은 자유민주당, 웨일스민족당, 녹색당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날은요, 오히려 브렉시트를 적극 지지하는 당들의 움직임이 돋보였던 하루입니다. 유럽연합 탈퇴를 적극 지지하는 브렉시트 당이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 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에 브렉시트 당 후보를 내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지금 보수당이 현역인 지역에 만약에 브렉시트 당 후보를 내보내서 표가 나뉘면 즉 표가 집중돼야 되는데 표가 쪼개지면 혹시 야당에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 브렉시트 당이 총선에서 보수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에다가 후보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래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자 쪽으로 좀 지지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브렉시트 당은 어떤 당이냐? 제가 앞서서 어제 방송에서도 지난 5월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참패를 했다. 왜냐하면 영국 국민들이 저것들 브렉시트라고 국민들이 52대 48로 가결시켜놨더니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저러고 있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떠한 실증과 짜증이 5월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고스란히 반영되다 보니까
야당들이 많이 선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당 하나가 바로 브렉시트당이었습니다. 즉 5월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참패를 했고 브렉시트당이 오히려 1등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자유민주당, 웨일스민주당, 녹색당이 좀 힘이 실렸죠. 자, 왜 브렉시트당이 이때 1등을 했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죠. 노동당이라든가 보수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브렉시트가 너무 지리멸렬하고 깔끔하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우라통 터지니까 아예 확실하게 브렉시트를 원하는, 도대체 얼마나 브렉시트를 원하면 당 이름이 브렉시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강력하게 브렉시트를 할 수 있는 당으로 밀어주자. 그래서 브렉시트당이 1등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연합에 좀 남아있으면 안 될까? 그래서 유럽연합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야당이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자유민주당과 웨일스민족당과 녹색당이 약진을 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브렉시트당은 지난번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브렉시트당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난번 5월달 유럽의회에서 1등을 차지하다 보니까 힘이 좀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12월 12일 총선에서도 유럽연합 탈퇴 지지자들 표를 얻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당이 나대지 않고 보수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에 브렉시트당 인물들을 내보내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브렉시트당이 지난번 5월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얻었던 그 자신감으로 뭔가 이번 총선에서 더 힘을 키워야지라는 그 욕심을 낸다면 보수당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바꾼 이유는 혹여라도 그러니까 브렉시트당과 보수당끼리 이렇게 붙어서 오히려 표가 쪼개지고 그리고 반대로 자유민주당과 웨일스민족당과 녹색당이 60개 지역에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으니까 표가 만약에 그쪽으로 몰린다면 제2국민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브렉시트당 대표는요. 지난번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과 맺은 합의안에 대해서 저거는 이름뿐인 브렉시트당이야. 나 저거 원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 만약에 존슨 총리가 이 합의안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600여 개 선거구에 후보를 내보내서 보수당과 경쟁할 거야.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였던 브렉시트당이 지금 와서는 이거 괜히 우리들끼리 싸우다가 자칫 잘못하면, 즉 브렉시트당이 보수당 존슨 총리가 진행하는 그 합의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만스러워서 600여 개 선거구에다가 브렉시트당 후보를 들이대서 보수당과 브렉시트당과 치고받는 사이에 후보를 단일화시켜버렸던 야당 쪽에 힘이 실리면 자칫 잘못하면 영국은 제2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고 그 얘기는 존슨 총리나 혹은 브렉시트당이 원하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다 보니까 크게 양보를 하게 된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마디로 제가 어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2020년 1월 31일까지 연기가 된 거는 팩트입니다. 대신에 그냥 1월 31일까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이라도 지난번 존슨 총리가 융커 위원장과 투스크 의장과 이렇게 합의를 봤던 그 아일랜드를 구슬려서 아일랜드에다가 재정 적자를 크게 해주기로 하고 아일랜드 총리를 구슬려서 얻어낸 그 합의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잘 통과를 하면 굳이 2020년 1월 31일이 아니더라도 뭐 12월 1일이든지 아니면 1월 1일이든지 그때 좀 앞당겨서 질서 있는 브렉시트를 해라 라고 지금 유럽연합에서 용인을 해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12월 12일 총선이 결정되는 바람에
지금 영국은 12월 1일 날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은 지금 없어진 거죠. 그죠? 지금 총선을 코앞에다 두고 그 합의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표결을 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일정 뭐 40일인가 그 전에는 의회가 그러니까 그 정지가 되어야 되니까. 결국 그 얘기는 앞으로의 일정은 12월 12일 영국의 총선이 끝나고 과연 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뒤바뀔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어떤 정치판은 보수당과 브렉시트당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야당인 자유민주당과 웨일스 민족당과 녹색당이 힘을 합치고 그리고 약간 중간적인 것이 바로 이제 노동당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영국의 어떤 총선을 앞둔 정치판도 완전히 양극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당 쪽 같은 경우에는 60개 지역의 그 세 군데 당들이 후보를 단일화시키기로 했고 그리고 브렉시트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존슨 총리의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약에 이 합의안 이거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 보수당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브렉시트당 대표조차도 지금 보수당 편을 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영국도 양극화된 상태죠. 자, 홍콩 문제는 또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왜 자꾸 미국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갈 것인가. 자, 중국이 그런 얘기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철폐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라고 버럭하고 깜짝 놀래죠. 중국은 굉장히 고단위의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바로바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반박하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는 중국이랑 협상 합의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지금 충분히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미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그 세수가 많아지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게 객관적인 지표상으로서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철폐하지 않아도 우리 미국은 손해보지 않아. 이런 주장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반면에 중국은 트럼프 너 지금 탄핵 때문에 힘들어하지? 너 지금 정신없지? 그러니까 너 빨리 이거 철회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계속 트럼프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날 11월 11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이 혼조세였거든요. 처음에는 홍콩 시위 문제 때문에 3대 지수가 하락했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가 2.6% 넘게 하락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10포인트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홍콩 문제 때문에 우려는 했습니다만 홍콩이야 뭐 남의 일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미국이 중국이랑 합의를 볼까 말까 요거 재느라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관망세입니다. 거기다가 11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어떤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게 발표된 것도 아니고요. 즉 그 얘기는 미국은 지금 현재 증시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앞에서 금리 인하를 3번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증시가 크게 무너지진 않습니다만 과연 그럼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예쁘게 곱게 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홍콩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번에 사중 전에 때 시진핑 주석의 뭐 후계 구도가 어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시진핑한테 계속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진핑이 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자 사중 전회 때 홍콩을 좀 강력하게 좀
대응하자 이런 방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죠. 이 캐리람 행정장관이, 홍콩 행정장관이 한정 부총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전전날인가요? 이미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이 먼저 만납니다. 제가 그날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치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옛날에 증권사 근무할 때 본부장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캠페인을 막 한다고 한다든가 전혀 우리 지점이 위치한 그 상황에선 불가능한 무언가를 막 시켰을 때 직원들이 막 불만스러워하고 지점장님한테 지점장님이 좀 어떻게 본부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지점장도 알았어. 내가 한번 위에 가서 얘기해볼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본부장님이 부릅니다. 예, 지점장을 부르죠. 그럼 직원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설레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지점장님 제발 가셔가지고요. 저기 본부장님한테 좀 얘기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기대를 합니다. 근데 지점장이 본부장 앞에 딱 서는 순간 본부장이 혹은 사장이 나는 뭐 이 지점장을 믿네. 김 지점장을 믿네. 잘해주고 있네. 이렇게 어깨 두들기면 이건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이미 지점장은 알고 있죠. 이미 지점장은 본부장한테 끌려가기 직전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의 눈빛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그래도 혹시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본부장 앞에 끌려간 지점장은, 사장 앞에 불려간 지점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도 못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이 지점장 캠페인 해야 돼? 뭐 안 할 생각 하지 마. 이렇게 굳이 험악한 얘기 하지 않아도 어깨를 두들기면서 나는 이 지점장 믿네. 김 지점장 믿네. 이거 한마디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캐리람 행정장관이 한정 부총리를 만나고 그리고 그 전에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단 말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캐리람한테 믿는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야, 캐리람, 만약에 홍콩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말이지 좀 강경하게 해. 알았지?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그나마 좀 덜한데 겉으로는 믿는다는 동.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 왠지 그러니까 저는 뭐 지점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떤 지점장이 그 본부장 앞에 불려가서 그런 상황이 딱 전개가 됐다면 아마 심장이 진짜 쫄깃쫄깃해질 것 같아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자 그 캐리람 행정장관이 홍콩으로 돌아와서 아예 시위대들을 폭도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시진핑이 불렀고 한정 부총리가 불러가지고 어깨를 두들기면서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금 홍콩의 시위대를 폭도라고 맹비난했고요. 문제는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이란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홍콩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뭐 드론이 폭발된다든가 뭐 어떤 시설물이 폭발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으면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다. 자, 이미 지금 홍콩은 시위대 중에 한 명이 뭐 추락해서 사망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11일 오전 7시 20분에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참가한 2명의 시민에게 실탄을 발사해서 한 명이 위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5.18 광주 사건이 생각이 나죠? 어떻게 국민들한테 총을 겨눌 수가 있고 실탄을 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 홍콩 시위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또 홍콩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시진핑 앞에 불려갔던 한정부 총리 앞에 불려갔던 캐리람이
어쩔 수 없이,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위대를 폭도라고 얘기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강력한 대응 속에 실탄을 발사했다. 사람이 유독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 이제 광분하게 되고 더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홍콩 경찰들은 더 강력하게 하게 되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번에도 민주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문제에 대해서 홍콩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그 미국 하원이 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뭐 홍콩 자치 그 행정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주접을 떨고 있는 지네가 뭔데 우리 홍콩 문제 지네가 왜 숟가락을 얹어? 왜 미국의 내정 간섭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 서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난번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전쟁에서 서로 관세를 인상하고 높이고 어찌 보면 숫자 게임에 불과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전쟁이 어느 순간에 중국도 힘들고 미국 트럼프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리멸렬하게 합의를 좀 보자. 1단계, 2단계 이렇게 정해가지고 좀 해보자 라고 합의를 봤는데 지금 변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내에서 탄핵 문제로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러자 홍콩 시위 문제가 격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죠. 지금 내 탄핵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트럼프는 홍콩 문제를 이렇게 뭐라고 할 지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상원에 가면 어차피 탄핵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 상원도 만약에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바뀌면 어쩔 수 없습니다. 탄핵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홍콩 문제로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문제가 홍콩 증시 문제만 있습니까? 아까 이 무디스가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했죠. 지난번 10월 15일 날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걔네들이 IMF에서 그냥 심심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도 분명히 걔네들만의 보는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무디스 같은 경우는요, 내년도 전 세계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자,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랑 홍콩, 남아공, 인도, 멕시코, 터키 이런 나라들은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어요. 그런데 이날 아예 전 세계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거는 어찌 보면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거죠. 야, 우리 무디스가 신용평가하는 거 봐봐.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농담 삼아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 지금 궁서체야. 진지해. 우리가 지금 홍콩, 영국, 남아공 이런 애들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지금 걔네들만 하향 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해졌어. 그래서 전 세계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어 이겁니다. 그 이유로는 홍콩 시위 그리고 야 얼마나 엉망이면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개최가 안 되냐? 지금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 개최가 안 되는 바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과연 어디서 하느냐 이거 지금 관건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징글징글하면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하는 바람에 칠레 시민들이 난동을 부리고 시위를 일으켜서 정부에서 그 50원 인상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위가 격화되는 바람에 국가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영국의 브렉시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아무리 뭐 유동성이 좋고 금리를 인하하고 아무리 그래도 경제 펀더멘탈과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디스의 평가예요. 여기에다가 무디스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무역 마찰도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G20 경제 성장률을 3%로 잡았던 무디스가 이번에 2.6%로 하향 조정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0.4% 하향 조정하는 거지만 이 무디스가 이번에 전 세계적인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거는 그만큼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많은 분들이 제가 만나는 분들, 제가 연락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된다. 제가 그랬죠, 어제. 블룸버그 뉴욕 전 시장이 이렇게 출마하면 또 모르는 일이다. 이런 얘기 제가 하고 다닌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 그 한 명이 지금 글로벌 유동성을 뭐 어떻게 다시 살리고 이럴 만한 정도의 인물이 아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를 정해두고 중국과 무역협상을 지리멸렬하게 마무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경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은 3%가 이미 포기했지만 최소한 증시는 무너뜨리지 말자.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돌아가니까 만약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한테 등을 돌리니까 중국과 무역 협상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중국이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문제에서 뭐가 터졌냐면 홍콩 시위 문제가 너무나 격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홍콩 시위 문제를 이제는 작게 보면 안 된다. 여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걱정이 당장 자신의 발에 불똥 떨어졌는데 자신의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는데 홍콩을 염려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홍콩이라는 나라를 가운데 두고 중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이라는 거를 두고 좀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유지를 해준다면, 즉 어느 정도 트럼프가 홍콩 문제에 관여를 좀 해주고 중국은 좀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무역 협상하기 위해서 좀 약간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홍콩 문제가 덜 격화될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홍콩 문제 같은 경우는 힘이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때문에 홍콩 문제를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문제냐? 홍콩 내 문제가 매우 격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디스가 전 세계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가장 첫 번째 원인이 홍콩 시위입니다. 이게 제가 만난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될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살릴 거야. 연준이 금리 인하했잖아. 앞으로 경기 좋아질 거야. 여기에다가 지금 증시가 제가 방송을 안 하는 동안에 조금 좋아지니까 뭐 내년도에 뭐 2,300을 가니 많이 또 아주 증권사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한 인간이 지금 이 유동성 이거 안 되는 거고요. 아무리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샤이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전개되고 확대되고 이러면 어찌 보면 이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양극화된 긴장감, 그 뭔가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과 경제 펀더멘탈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하면 전쟁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전쟁 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인간이 이렇게 양극화되고 샤이하지 않고 내 것 챙기고 그런 상황에서 더 이런 문제들이 더 부각되면
경제 펀더멘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 문제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무역 협상 때문에 좀 가만히 있는 상태고 중국은 사중 전회 때 강경 대응하기로 하고 캐리람을 불러들였고 그리고 캐리람이 지금 폭도라고 얘기하고 실탄을 발사해서 홍콩 문제가 저렇게 격화되자 홍콩 증시가 11월 11일 날 마이너스 2.62% 하락합니다. 홍콩 증시만 하락했어요? 일본도 하락했고 우리나라도 하락했습니다. 중국도 하락했어요. 이게 뭐예요?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동성들이 지금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면 제가 그런 부분이 뭐 신흥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가난 때문에 양극화가 됐던 이념 문제 때문에 양극화가 됐던 이 문제가 경제 펀더멘탈과 금융시장을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 이 조직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그 인간이 돈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 돈이 어느 순간에 지금 글로벌 지구촌에는 어떤 도덕적인 면보다는 내 걸 더 챙겨야 되고 더 챙기기 위해서 남이라도 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지금 우리는 미국이 금리 인하했어. ECB에서 돈 풀었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재선하기 위해서 경제정책 막 내놓을 거야. 증시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체크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11월 11일 날 나왔던 글로벌 이슈들이요. 홍콩 문제도 그렇고 무디스가 지적한 내용도 그렇고 뭐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됐다는 등 이런 얘기 모든 얘기들이 미쓰리가 한 달 전쯤에 여러분 지금 지구촌이 샤이하지 않아요? 샤이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한 달 뒤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시가 조금 좋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에 뭐 중국의 광군제를 통해서 뭐 엄청나게 알리바바에서 뭐 44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등이 미국, 2등이 일본, 3등이 한국. 가만있어 봐. 한국 3등 왜 합니까? 2등 일본 못 이기네요. 자, 어쨌든 뭐 3등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약간 좀 기분 나빴습니다. 왜 일본을 못 이겼을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광군제를 맞이해서 미국과 중국과 무역 분쟁 속에서 중국이 이렇게 소비 능력이 있다. 이러면 또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은 뭐 합니까? 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또 그런 소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찌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둘 다 그 소비 능력을 보여주면서 국가의 그런 강력한 힘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의 소비 시즌 연말까지 간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신 나간 소리예요.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지금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12월 15일부터 1,600억인가요? 그 진짜 미국의 소비 제품, 1,560억 정도 되는 그 소비재에 지금 현재 10% 관세가 부과되는데 12월 15일부터 15% 인상되는 이슈가 남아있죠. 자, 그러자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15%로 인상되면 연말에 12월 15일 이후에 크리스마스쯤 됐을 때 이 1,560억 달러에는 소비재가 많이 포함이 돼서 미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갈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5일 전에 시진핑과 만나서 합의를 보고 최소한 10%에서 15%로 인상하지 않겠지라는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한 거거든요. 지금 오로지 기대가 그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야 10%에서 15% 관세 올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없애라고 관세 철폐하라고 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이 더 강력하게 미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15%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일정들이 보면 12일 날 미국 현지 시간에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한다고 하죠. 혹시 이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5일부터 관세 인상하는 거 인상 안 할게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거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13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으나 그래도 혹시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금 방송에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답답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무 시장에서 너무 다른 전문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이 그리고 그들이 체크하지 않은 문제들조차 너무나 전혀 샤이하지 않은데 샤이한 것처럼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 예, 이거 제가 개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뭐 개최 취소가 마치고 안 무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바라보는 시각은 그만큼 지금 긴장되어 있고 하다못해 웬만하면 국가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하던 시위도 멈추죠.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오죽했으면 칠레 대통령이 그 행사를 취소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거는 보세요, 여러분. 칠레 에이펙 정상회담이 취소됐죠? 제가 맞췄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지구촌이 오죽하면 저 지경이 될까? 자, 지금 단순히 12월 전에 이제 12월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합의를 볼 거야. 뭐 아이오와주에 갈 거야. 미쳤습니까? 시진핑 수석이 아이오와주 가게? 뭐 미쳤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가게? 제가 오랜만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전국에서 1등, 2등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하는 행동,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 2등 하는 애들이 지네들끼리 1등, 2등 하는 애들끼리 얼만큼 정말 피 터지게 경쟁하겠습니까? 그냥 우리 같은 애들은 아이고 그냥 쟤네들은 좋겠다. 그냥 전국에서 1등, 2등 하니까 2등이면 어쩌하리. 2등도 서울대 갈 텐데 부럽다. 개부럽다. 이러고 있지만 걔네들끼리의 긴장감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즉 그 얘기는 미국과 중국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 제가 이 비유 전국 1등, 2등 비유해드리면서 한낱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전문가들 예상처럼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이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뺏어가면서 길어질 수 있고 오히려 지리멸렬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이유가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그들만의 리그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들만의 리그에서 지네들도 힘드니까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마냥 쪼개고 있는 거죠. 마치 다 해결될 것처럼. 광군제에서 알리바바에서 44조 원 매출, 이제 조만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12월 15일 날 관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연말에 미국의 소비 시즌, 우후! 대한민국 이번에 알리바바에서 매출 3위 기록했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유후!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겠죠. 예,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인생을 경험해 본 결과 문제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 며칠 동안 쉬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시장에서 악재가 뭐 오고 뭐 호재가 오고 뭐 그렇게 딱 50대 50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호재와 악재가 뭐 60대 40 정도 이렇게 비등비등하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꼈던 건 뭐냐면 불행이 80이에요. 불행이 80이고 행복이 20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 불행을 겪으면서도 그 20%의 행복을 믿고 이제 좋은 일이 있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면서 견뎌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호사다마라 그래요. 좀 좋은 일이 오랜만에 생겨서 막 좋아하려고 하는데 나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인생은, 좋은 일을 기대하면 결코 안 되더라. 뭐 저만 그렇습니까? 뭐 저만 그러면 괜찮아요. 예. 뭐 저만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 주변을 보더라도, 예. 아, 언니, 나 그렇게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됐어. 누나, 난 이건 좀 될 거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안 됐어.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인생은 80이 불행이고 20이 행복인가 보다. 자, 이 개념을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 바로 이 시점에서 본다면, 연말에 괜찮을까요? 제가 이 얘기 작년에 똑같이 해드렸죠? 11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하면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 예고하자 미쓰리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12월 달 미국 주식시장 안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가불에서 쓰는 경향이 있어서 11월 중순부터 증시가 안 좋을 것 같네요. 제 말이 맞고 그렇게 작년 12월 달에 미국은 가장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잖아요. 지금 조금 좋아지니까 작년 9월, 10월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4분기에 삼성전자를 보자, 뭐 미국은 소비 시즌을 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 11월을 사는 이 중반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때문에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이 그동안 7월달, 9월달, 10월달 3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효과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무디스도 마찬가지고 IMF도 마찬가지고 미쓰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지금 글로벌 지구촌이 샤이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경제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까지 감안을 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홍콩 문제 제가 어제 그랬죠. 며칠 동안 오랜만에 쉬고 나서 딱 어제 지른 얘기가 뭡니까? 홍콩 문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중국은 캐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압박을 하면서 지금 홍콩 시위 문제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홍콩이 어제 2.62% 하락했는데 오늘은 또 안 빠질까요? 이런 식으로 게 질질질 흘러가고 이러잖아요. 증시 같은 것들이. 그러면 반등시키는데 중력의 법칙 때문에 힘듭니다. 결국 이런 거죠. 글로벌 돈을 풀고 이래서 주식시장이 막 좋아지고 있는데 홍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다시 하락하고 그럼 어딘가 막 그 풀었던 돈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좀 고려하고 가자 이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찌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제가 불행이 80이고 행복이 20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저의 문제이길 바라며 원래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단 인간이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한 번 정도는 리스크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살짝 무거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 달 전에 미쓰리가 지금 지구촌은 샤이하지 않다라고 얘기해드렸고요. 지금 그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긴장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돈 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